예,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8주차 공부를 합시다. 8주차는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문학과 인간은 어, 좀 더 그 1주부터 15주 종강 때까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시 OT에서 상세하게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도 이렇게 다 모여서 시험을 보진 않고 과제물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중간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 클래스에도 그렇고 단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미리 안내를 했으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8주 차에도 15주 차에도 수업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8주 차에는 여러분이 한 학기에 대체로 3, 6, 18, 18학점 정도, 나 학부 때는 18학점 정도 좀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나는 그 3년 6개월, 7학기 만에 학부를 조기 졸업했어요. 빨리빨리 하느라고 좀 늦게 내가 공부를 해놔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한 학기에 되게 18학점 정도 하죠. 3, 6, 18 여섯 과목들. 그러니까 우리 문학과 인간처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겠지만 또 대면으로 하는 수업도 많아서 8주 차에는 여러분이 중간 시험 봐야 될 부담,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과제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8주 차에는 1차 시, 2차 시, 3차 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8주 하나만 90분짜리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현대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신, 이제 한자는 노신인데 우리가 룰신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 원어에 가깝게 발음할 때 룰신의 큐정전을 이것도 뭐 3차시까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할 수는 있지만 분량도 사실은 내가 인문학 강좌할 때도 한 2시간 짜리로 만들어서 하는 수업 자료입니다. 지금 보니까 76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량 많으니까 그 출력하고 그럴 건 없습니다. 하여튼 50분 동안 8주차 루신의 아큐정전을 읽으면서 이제 문학과 즉 이제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인간 8주 아큐정전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요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 아퀴 아퀴정전 아큐정전 루신입니다. 루신. 그리고 아큐정전은 번역본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좀 그 표지가 더 좀 선명하고 그래서 네, 이걸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루시는 이 사람 누굽니까?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 전에는 그랬는데 마오쩌둥이 루신에 대해서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요, 중국 문학의 아버지다라고 평가합니다. 내가 늘 이제 여러분 문학을 보면 그러면 이제 중국 문학의 아버지는 루신이고 그러면 영국은 누굽니까? 셰익스피어입니까? 이탈리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음, 음,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있을 텐데 그럼 한국 문학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국 문학의 아버지는 없죠. 음, 근대 문학에서 괄목할 만한 작가를 손꼽으라고 하면 춘원 이광수를 사실 손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광수가
한국 근대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에게도 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원 이광수 같은 경우가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할 만한 그런 작가이긴 한데, 그 사람이 이제 친일로 돌아섰고, 자기 딴에는 뭐 민족을 위한 친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친일 작가라는 그런 이제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또 한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는 또 누굽니까? 시인으로는 이제 고은 시인이,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그 노벨 문학상 발표할 때 보면 늘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국 차례가 아닐까, 그리고 고은 시인이 아닐까, 기자들이 가서 이제 늘 발표가 나면 인터뷰를 하려고 고은 시인 집 근처에 가서 있고 늘 몇 년째 그랬었는데, 이제 문학계 미투로 인해서 또 고은은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났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루신 봅시다. 하여튼 루시는 중국 현대문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작가입니다. 중국 문화혁명의 지도자로 중국 현대 사상계를 이끈 인물이죠. 마오쩌둥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작가입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작가인데, 자, 뭐 쭉 넘어갈까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시간을 내가 절약해서 하다가, 아니 뭐 충분히 그 설명해도 뭐 76, 7장 설명해도 시간은 있겠군요. 보니까. 예. 천천히 하죠. 그러면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13살 때, 루시 13살 때 가정의 중심이자 경제적 지주였던 할아버지가 체포 투옥됐군요. 친지가 관리 시험을 치를 때 이제 뇌물을 줬다, 이런 이제 부정,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그 어떤 입시와 관련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그러죠. 젊은이들을 분노케 하고. 자, 어쨌든 이때 이제 루신의 가족만이 미리 피해서 가까스로 화를 면했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려고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팔면서 가세가 기울고, 근데 루신이 16살 때 아버지마저 화병과 고생으로 병고를 들여다 죽고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복한 유년시를 보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투옥되고 죽고 가세가 기울어서 완전히 몰락한 그런, 이게 중국의 현대 역사와 상당히 그 좀 조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때 세계를 이제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20세기, 19세기,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이제 서구 열강의 그 침략에 의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다음에 청조가 이제 망하고 이제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중국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과, 그다음에 장개석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그 어떤 보수적인 어떤 기존의 세력들 간의 또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 그 어떤 중국의 큰 현대사와 좀 조응하는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시는 뭐 진화론도 상당하게 그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과 관련해서는 그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화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자연 선택설, 적자 생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서구 세계의 그 음, 창조론을 부정하는 그런 하나 획기적인 어떤 그 뭐 발견이고 주장이었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진화론을 내가 길게 설명할 건 없겠고,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다윈은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진화론을 생물 종에만 한정시켜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이제 스펜서와 같은 이런 소위 사회 개혁가들이 인간의 세계에도 다윈이 말한 이런 자연 선택 내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회, 소위 영국의 스펜서와 같은 사회 개혁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 진화론이 이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스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제 그 소위 열등한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가난한 사람 그 자신의 책임이다, 무능과 게으름과 같은 이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독일로 이제 건너가서 우생학과,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소위 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발생한 이런 이제 시작한 이런 진화론적 관점이 자연 선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관점이 영국의 이제 스펜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진화론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생각이 생겨나고, 이 우생각은 이제 소위 나치에 가면 인종 청소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악용되죠. 자,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 루시는 이런 진화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국을 새롭게 그 재탄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렇게 중국은 쇠멸해 갈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진화론을 보면서. 그래서 루시는 글을 이제 쓰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중국 쇠퇴를 상징하는 봉건적 전근대적 의식 구조를 집요하게 이제 비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악큐정전이라고 하는 소설에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신의 혁명은 이제 중국의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를테면 그 이제 신의 혁명은 이제 근대적인,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말에 그 소위 갑신정변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어떤 개혁적인 흐름 속에서 1894년일 거예요, 갑오개혁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동안의 낡은 봉건적인 어떤 체제를 근대 국가로 변화하려는 흐름이 일단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주도할 힘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나라를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긴 했지만,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청나라 조정을 이제 해체하고 새로운 어떤 근대 국가로서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하나의 정변입니다, 신의 혁명. 예. 아,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일본에 유학했고 또 이제 자기 나라 중국에 돌아와서 학교 교사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교사로 지냈던 이 이제 루시는 이 와중에서
이제 또 학교에서 쫓겨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격변기에 개인적인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시는 이제 신의 혁명을 조금 이렇게 어, 신의 혁명,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원, 선문,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신의 혁명. 이게 보면은 그 이제 어떤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이 청조정이 그 재정난에서 벗어나려고 철도 국유화를 발표하니까 이걸 이제 반대하는 일련의 어떤 봉기가 그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문을 그 대총통을 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신의 혁명의 결과 수립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간 지속된 전제 정치가 그러니까 왕을 정점에 놓고 어떤 귀족들 정치, 귀족제 그런 전제 정치가 종식된 사건이 이제 신의 혁명이죠. 신의 혁명.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손문이 이제 그 혁명을 주도했고 그래서 대총통으로 이렇게 그 하나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의 지도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워낙 땅이 넓고 또 각 지역의 군볼이 이제 군사 지도자들 군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때 위안스카이가 나올 겁니다. 예,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이를테면 북양신군의 북양 대신이라고 부르는 위안스카이가 이제 그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서 서로 내전이 일어날 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이제 손문이 위안스카이에게 권력을 양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 네, 이런 그 근대적인 어떤 국가로 탈바꿈하는 그 신혁명의 그런 과정과 결과 속에서 권력이 이제 좀 교체되는 일정하게 그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 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그 이제 또 그 전제 정치를 시도하는 이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나중에 또 나폴레옹이 그 총통정부를 수립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공화정을 뒤집고 자신이 이제 그 총통과 같은 그런 지위에 오르죠. 나중에 이제 또 그 유럽 여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엘바 섬으로 유배돼서 이제 최후를 마치고 다시 또 프랑스 대혁명의 원래 그런 어떤 그 취지나 목적에 부응하는 민족공화국 형태로 가죠. 그러니까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 발전의 흐름이 있고 근데 그것에 하나 반동 세력이 있고 일정하게 또 그런 어떤 그 굴곡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흐름이 대체로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근데 중국에서도 신혁명 그러니까 청왕조를 해체하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근대 국가를 설립했지만 이제 군벌의 어떤 그 위협이라든가 그래서 내전의 위험을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손문이 그 신혁명을 주도했던 손문이 그 북양 대신 군벌 위안스카이에게 권력을 양도하고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다시 이제 전제 왕조를 꿈꾸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나서 위안스카이를 이렇게 쫓아내고 이런 흐름을 이제 보여요. 자, 이해가 되지요? 자, 이런 이제 이런 그 어떤 격동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아퀴정전의 작가인 루슨이 청년기를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넘어갈까요? 하여튼 그 혁명 후에 정치 불안과 공포 분위기, 잘못하면 이제 반혁명파로 몰려서 투옥되고 죽음을 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그 격동기에 이제
루시는 상당히 납작 엎드려서 생명을 일단 부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좀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 황제가 스스로 황제가 되려던 위안 스카이 원세계, 그다음에 신의 혁명 이후 중화민국을 건국했던 순원 손문.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암살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불안한 어떤 정정 속에서. 예. 그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기가 이제 루시인이 중국의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문학으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숙고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소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한국 소설의 한국 근대 소설의 흐름을 볼 때, 소위 신소설을 설명할 때, 신소설의 대표 작가가 이인직이었고, 이인직의 대표작이 혈흔우인데, 혈흔우의 6개월인가 앞서서 발표된 작품이 뭐였죠? 그 홍루몽인가? 그렇죠.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홍루몽이 아니라 얼른 또 가물가물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아큐정전 에 앞서서 발표했던 루신의 작품이 광인일기입니다. 광인일기 단편 소설인데 이게 이제 루신이 작가로서 출발한 첫 번째 작품. 그러니까 굉장히 또 루신에게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강박적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광인의 입을 통해 중국의 봉건적 가족제도와 이런 유교적 도덕 간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 그래서 사실 파격적인 시각, 구어체 문장, 유교적 구습에 대한 비판을 담은 문화혁명의 대표적 작품이면서 중국 최초의 근대 소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창작을 기반으로 이 세계적인 이제 이런 작품 쭉 넘어갈게요. 광일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보도록 하세요. 큐정전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1921년에 발표했죠. 당대 중국의 현실을 집약한 것, 신의 혁명의 좌절과 평범한 중국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아큐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중국 구사회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제시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루신을 세계적인 작가로 자림하게 한 출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로서는. 예. 자, 이제 아큐정전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줄거리를. 이름도 출신도 분명치 않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살아온 행적조차 모호합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이 마을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아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주앙 한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에 아큐는 이제 마땅히 지낼 곳도 없으니까 그 마을의 사당에서 이제 지냅니다. 제사를 올리는 사당에. 그러면서 이제 하루 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야,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하면 이제 하루 일을 도와주고 이제 그 뭐 삭스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 아큐. 자, 아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심은 높아. 그러니까 아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냥 떠돌이. 집도 절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사당에 지내면서 이제 그 마을에서 날품팔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데 자존심이 또 높아가지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눈에 차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소설에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아큐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자신이 옛날에도 잘 살았고 식견도 높았고 완벽한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황진사가 자신이 화랑의 후예고 즉 양반 족보 있는 사람이었고 가문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짜 약 팔다가 일본 주재소에 끌려가서 혼나는 그런 인물이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이 들어있는데 딱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김동리가 아마 이 소설을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만든 겁니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으니까 아큐 다시 들어갑시다. 그런 인물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동네에 이제 그 나이도 먹고 재산도 많은 어디 시골에 가면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한테 되게 얻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뭐 친척이라느니 이렇게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 자기 과시를 하는 거잖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가끔 있죠. 정말 자신은 별 볼 일 없는데 뭐 자기 뭐 집안에 뭐가 있고 뭐 누구와 자기가 알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예, 하여튼 자오. 이 영감님의 성이 자오인데 니놈 성이 어떻게 자오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뺨을 맞고 혼나죠. 아큐가 혼납니다. 예, 친척이라고 했다 혼납니다. 근데 이제 자오라고 하는 이 영감님이 동네에서 일정하게 이제 존경을 받는 이유는 자오의 아들이 그 수재, 과거에 급제했다는 얘기죠. 우리 같으면 사법시험 합격했다거나 하여튼 오사고시 합격했다거나 뭐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돈도 많고 그런 데다가 또 자식도 이렇게 높은 관직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고 그런 거죠. 아큐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척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 놓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키를 불러다가 이제 사정없이 혼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큐는 또 어떤 인물이냐? 어? 이 자오 영감님이 아들이 그 시험에 합격 그런 것도 비웃습니다. 내가 내 아들 같았으면 더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이거 완전히 뭐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뇌피셜이라고 하나요? 뭐나요? 이게. 그래서 아큐는 아들은커녕 결혼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큐는 이 사람이 또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이제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시비를 걸고 다닙니다. 상대의 말이 어느라면 마구 욕을 하고 또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힘이 약한데 아큐가 보기에 자기보다 상대가 좀 어수룩하고 그러면 이제 시비도 걸고 이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또 그 사람들한테 돼지가 또 맞습니다. 아큐가 어이가 없는 인물이죠. 이게 현대 중국을 이렇게 아큐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중국 사람들 또 아큐를 이렇게 상징화한 겁니다. 룰슨이 되게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까요? 이제 그 방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었다가 맞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바꾸냐면 이제 시비를 걸거나 먼저 때리지 않고 노려보기 노선을 재밌습니다. 노선을 바꿉니다.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하여튼 다 자기만 또 못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무시하고 시비하다가 오히려 맞고 그러니까 노선을 바꿔 어떻게 노려보기로 째려보기 째려보기로 그러다가 또 이제 건달들한테 또 대지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여우의 심포도 같은 정신승리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루신의 아큐정전, 아큐의 정신승리법 뭐냐면 이렇게 맞잖아요. 맞고 난 다음에는 맞으면 어때요? 이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복수는 못 하잖아요. 맞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러 명이고 건달들. 그러니까 내가 자식놈한테 맞은 걸로 치자. 내가 자식한테 한테 맞은 걸로 치자. 내가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이기겠냐. 자식을 상대하겠냐. 내가 이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놈들한테 내가 몇 대 맞은 걸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만 아니라 막 자기 뺨을 그러니까 자기 합리자죠. 자기 합리화. 그래서 자기 이제 뺨을 스스로 또 후려칩니다. 그게 정신승리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때린 것은 나 자신이고, 자신이 남을 때린 것 같은 그런 승리감에 젖는, 이게 도취가 아주 중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정신 승리.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 이제 이 마을도 이제 신의 혁명에 그 물결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시골이니까 좀 늦게 왔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 혁명당 세력이 점점 이제 시골에도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시는 처음에는 이제 볼까요? 이제 뭘 모르니까 그 처음에는 혁명당을 증오하고 멀리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혁명당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분위기가 뭐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 혁명당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어이가 없죠. 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혁명당원들에게 벌벌 떨고 호동되는 걸 보면서 뭐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 하여튼 "나도 혁명당에 가입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왜 가입을 이 혁명당원이 되려고 하냐. 자기는 무시했던 자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모두 갖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름다운 동네 여인도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완전히 이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혁명당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혁명당원들이 이 아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일 리가 없죠. 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은 못했지만 혼자 이제 이렇게 혁명당원처럼 이렇게 이제 머리를 자르잖아요. 자르고 혁명당 행세를 또 하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 아큐가 혁명당원이 됐나 보다.' 싶어 가지고, 예전에 인제 아큐를 무시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큐를 보면 지나가면 인제 좀 조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큐는 이제 기분이 굉장히 또 좋겠죠. 저 혁명당원도 아니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까 차고 영감이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 유지. 거기에 이제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이 혁명당원 사람들이 범인을 찾다가 이 차오를 범인으로 지목을 해요. 이것도 또 그 혁명의 어떤 어떤 결함이랄까? 완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측면을 루슨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인을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 범인을 못 잡으니까 이 아큐를 차오 씨 집을 턴 그 약탈한 강도 범인으로 몰아요. 그리고 인제 누명을 쓰고 이제 체포돼서 인제 소위 자술서 같은 거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글씨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목이 댕강 잘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서도 이 사람은 뭐 사람이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황당한 뭐 상황에 될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정신승리법이죠. 참 좋기도 합니다,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참 마음이 편해지는 정신승리법을 또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인제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죽습니다. 근데 인제 그래서 봅시다. 정리를 합시다. 루시는 이 정신승리법으로 이름 붙인 아큐의 무력감과 노예 근성을 비판하고 있죠. 모욕을 당해도 저항할 줄 모르는 아큐, 남에게 얻어맞고도 자기 아들에게 맞았다고 생각한 아큐는 바로 서세 동점의 와중에서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그런 와중에서 자존심만 컸던, 실력은 없고 자존심만 컸던 청과 중국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패배에 대한 인식과 패배감이 없는 인물, 노예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 예. 아큐가 혁명에 가담하게 되니 아까 이야기했죠. 혁명당원 아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 너무나 간단한 아큐의 제거 과정을 통해서 혁명의 허구성과 불철저성도 따끔하게 매섭게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루시는 소설 마지막에 이제 아큐가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중국 민중들의 우매함까지 비판한 겁니다. 총살당한 것은 그가 나빴다는 증거야. 나쁘지 않았다면 뭐 때문에 총살을 당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자. 새로운 사회를 왜 만듭니까? 소위 뭐 국민이든 인민이든 시민이든 그 공동체 내 사람들에게 가해였던 온갖 종류의 억압을 해체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자들도 말은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국가를 튼튼히 지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고 안전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내걸고 혁명을 했다라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대의 새로운 오랜 낡은 무기력한 청나라를 해체하고 청조정을 해체하고 새로운 중화 민국을 만드는 건설했던 신의 혁명의 불철저성.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아큐가 형편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강도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의 우매함. 아니 무슨 죄가 증명이 되어야 그다음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총살당한 것은 그가 나빴다는 증거 아니겠냐. 나쁘지 않았다면 뭐 때문에 총살을 당한단 말이니까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추종, 그런 무비판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민중들의 우매함,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한 거. 왜 비판합니까? 그런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되돌아봄으로써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그 신의 혁명의 과정을 쭉 지켜봤던 루신이. 예. 다만 이제 그런 해석은 이제 보편적인 해석이고 조금만 보완을 하고 이제 끝냈죠. 자, 신혁명이 발발하고 나서의 아큐 태도를 일단 이해할 게 필요합니다. 그는 처음에 혁명을 싫어하고 반대하죠. 혁명의 의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혁명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 혁명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서는 그도 혁명에 가담하잖아요. 물론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혁명 당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스스로는 또 혁명당에 가입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 그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이들도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런 혁명을 일종의 자기 보위 수단으로 보죠. 이게 아큐식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혁명 세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도둑으로 몰리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이거죠. 이 아큐가 이 혁명을 일종의 자기 보위 수단으로 이제 힘이 세요. 사람들이 혁명 당원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얻음으로써 자기를 무시했던 자들 싸그리 이제 이렇게 복수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애픈 이런 말 하면 이제 이게 그 성인지 감수성에 요즘에 문제가 되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소설대로라면 그대로예요. 하여튼 예쁜 여인을 또 차지하고 실제로 이제 완전히 이건 망상이고 이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이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혁명 당원이 되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이제 4.19 혁명 60년에 있었고 80년에 5.18 항쟁이 있었죠. 4.19 혁명 이승만의 그런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대학생들이 경무대 앞으로 진출하다가 총을 이렇게 난사해서 200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그 경무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다 죽었잖아요. 80년 5월에서도 광주에서도
이제 밝혀진 숫자만 해도 인제 그 사망자가 한 180 몇 명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행방불명자도 많고, 나도 인제 구속돼서 또 감옥에 가고 한 108일 정도 또 인제 수감돼 있다가 나중에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수천 명이 예 구금을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고, 어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직접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여튼 시위에 참여하고 그랬던 많은 인제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그런 그 죽음을 죽음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죄의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신의 혁명, 이 아큐처럼 혁명을 일종의 자기 보위 수단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출세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이 4.19에 참여했던 사람들,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건 뭐 인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은 또 있긴 있습니다마는, 자 그다음에 어쨌든 루시는 아큐 정전의 인물 아큐를 통해 그 이후의 역사에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인물이 출연했을 때, 이거 그 까미의 페스트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의사 리웨가 1년 만에 인제 그 도시에서 페스트는 물러갔지만 제일 마지막에 언젠가는 어느 도시에서 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라고 경고했던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절을 차지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혁명에 참여했던 악효 같은 인물들을 경계하는 거죠. 악효 같은 이들이 어떠한 혁명 혹은 변혁 운동에도 등장할 것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4.19든 5.18이든 또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아름다운 전쟁은 없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많은 그 목숨들이, 예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잖아요. 목숨을 잃고 파괴되고,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들은 평생 또 눈을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돈을 벌거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이 있죠. 예. 인제 그런 자들만이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이 일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예. 음 그러니까 아큐식 혁명과 진정한 혁명을, 이렇게 아큐식 혁명과 진정한 혁명을 구분 구 부 부가 아니고 부은이겠죠. 혁명을 구분하고 숙고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 필요하다. 이것까지 인제 우리가 읽어야 루신이 아큐정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다음 비판의 아큐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의 본래적 어떤 의도, 주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학과 인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가 또 아큐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내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우의 심포도 이야기 여러분 이솝우와 다 알잖아요. 예, 다 압니다. 참 맛있겠다. 그런데 손이 안 닿으니까 너무 쉬워서 맛이 없을 거야. 이걸 자기 합리화, 뭐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예.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신포도라서 손에 넣을 가치가 없다." 이게 이제 아큐의 정신승리법과 매우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하랑의 후에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 또는 그런 심리적 경향을 자기 합리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솝우화의 그 여우의 그 심포도 우화, 그다음에 그 황순원의 황순원인가요? 김동희죠. 김동희의 화랑의 인물 황진사, 그다음에 루신의 아큐정전의 아큐, 이런 인물들이 지금 그러는 그 사고, 행동 양식, 자기 합리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비판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 측면을 보면 양면성 혹은 복합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자아에 대한 긍정은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과잉이 문제죠. 지금 이 김동희 소설 화랑의 후예 황진사, 그다음에 이솝우화의 여우, 그다음에 루신의 아큐정전의 아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의 어떤 과잉, 자의식의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정하게는 이제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고, 다만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여튼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어, 어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하면 다 되나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일정하게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이건 자기 합리화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어감이 있으니까 자아에 대한 긍정도 일정하게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나는 해요. 해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자책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모자랄까, 내 능력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자책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만, 그러나 안 될 때는 나를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보다는 좀 물러서서 좀 다른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본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나도 이제 이렇게 연식이 좀 돼서 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했겠어요, 여러분. 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감에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스스로 를 저버리는, 이제 우리가 뭐 극단적 선택, 자살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제 아주 나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물론 이것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그 어떤 심정을 이해를 우리가 이해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심정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척 할 뿐이지.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성의 작용이 있고 유추라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어, 그다음에 하여튼 내 말의 의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보니까. 타인을 해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예방에 대한 어떤 뭐 제도를 모색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매우 같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긍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긍정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자아를 긍정할 것, 이런 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과잉이 되면 자기중심적 사고 또는 우리가 이 소설에서 계속 봤던 그런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자료를 1시간 1차 시만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8주차는 중간 시험이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의 부담 이런 것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8주차는 1, 2, 3차 시 하지 않고 90분짜리로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시험들도 잘 보고 또 우리 과제물도 또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시험과 관련된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그랬었죠. 자, 파이팅! 예.